예, 반갑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전을 현대화하는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을 연구하더라도 현대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야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주로 이제 좀 현대와 관련이 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요. 가장 문제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남자 여자가 함께 사는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살림의 문제가 좀 제일 심각하고 집안일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냥 마련해 본 겁니다. 먼저 보시면 갈수록 힘듭니다. 그 이유가 살림의 문제가 생각보다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부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집안 살림을 함께 꾸려갔을까라는 게 제가 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조선이야말로 이 살림 문제만큼은 정말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서 남자들이 가장 살기 편한 시대가 지금이라 할 정도로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무지하게 살림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통해서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게 제 취지였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모든 건 다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의식주 전부 사서 먹죠. 교육 정부 학교에서 맡아주죠. 의료 병원 있죠. 종교 따로 종교 시설 다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조선시대 때는 어디서 다 했습니까? 집안에서 다 했습니다. 집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아파트에 보면 많아야만 서너 사람 정도 살기 때문에 옛날 집안도 뭐 커봐야 한 열댓 명 살았지 않겠어? 대가족이라 해봐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한 집안을 놓고 얘기한 거고요. 원래 이거는 양반댁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지집이라 해서 노비집들이 따로 있고 여기서 일하는 일종의 머슴, 평민이라고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어때요? 이 한 집안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많은 일꾼들의 집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아침 되면 다 출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인이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누가 해요? 안주인이 대청마루에 서가지고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다 일 시키고 중간에 한번 점검하죠. 오전에라든가 아니면 오후에 1시쯤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마지막 검토를 해요? 오후 5시쯤 됩니다. 선비의 일과표를 보면 다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따지면은 물론 뭐 자영농도 있었겠지만 조선시대는 자영농보다는 양반댁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웬만한 집안들은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하멜표류기에 보면 어때요? 200명의 일꾼을 가진 집안도 있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요즘으로 따지면 옛날의 집안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이런 소규모의 그냥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은 그야말로 집안이었고 그래서 식구라고 얘기하죠. 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집안이 역할 구분이라는 겁니다. 역할이 어떻게 돼 있었냐. 남자와 여자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뒷바라지 하거나 그러면서 애를 키워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족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전 사람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남자 여자가 역할이 넘나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특히 여성분들. 옛날의 여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했고 뭘 자기들이 가장 안 놓치려고 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옛날 여성들이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임신과 출산, 그 다음에 수유, 그 다음에 애를 육아는 아닙니다. 육아는 누가 해요? 아빠의 책임이에요. 풍속가 봐보세요. 애들 손잡고 있는 사람 누군가? 다 아빠들은 아니면 할아버지예요. 예, 놀러 가는 것도 보면 우리 저 수원 그 반차도 있잖아요. 그것도 봐보세요. 다 남자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여성들이 뭐냐면 사망률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라고요? 예, 애 낳을 때요. 장애도 대부분 언제 입느냐? 애 나올 때예요. 얘가 나오면서 비틀면서 나와야 돼.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와버린다든가 자기가 못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고, 그래서 미이라 같은 거 보면 출산 과정에서 많이 죽어요. 옛날에 남자들이 왜 재혼을 하고 뭐 재치, 삼치 이런 말들을 하냐면 워낙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어째요? 남자가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집안을 꾸려가야 되는데 안주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이 제일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재혼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안 그렇죠. 좋겠다. 뭐 3원까지 하고 4원까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없는 결혼을 계속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제 여자들이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큰 건 의복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에 딸 때, 그러니까 누에고치, 그러니까 양잠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부부싸움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 아세요? 1년 중에? 누에 딸 때, 그 뽕잎 딸 때. 왜냐하면 누에가 이게 초봄에 엄청나게 먹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뽕잎을 따야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또 김맥이라든가 이게 딱 겹치는 시기예요. 옛날에 남자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잖아요. 남자들은 자기들 일꾼 데리고 가서 일하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뽕 따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워요. 그러면 왜 여자들이 그 일을 남자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이 좀 따오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여자들이 그 일을 남자들한테 절대 안 맡기고 자기가 다 했잖아요. 일부러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들의 경제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조선시대 여성들의 파워가 있었냐면 사실은 노동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냐? 이 양잠은 예를 들면 명주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녹봉에 명주배하고 삼배가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이게 화폐라든가 경제적 가치가 워낙 많고 또 하나 명주 짜는 한 여자와 그러니까 그 명주를 생산하는 한 여자와 상농 있잖아요. 농사 잘 짓는 세 사람이 맞먹는데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절대 이거는 안 논대요. 그리고 길쌈하는 것도 여자들이 안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경제력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컸던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또 하나가 음식이었었습니다. 이게 안살림의 마지막인데 음식은 과연 여자들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부엌에 안 들어가고 음식에서 손을 놓게 된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제 이후에 근대 소위 말하면 7, 80년대 산업사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건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주로, 그러니까 음식은 사실은 그렇게 했더라도 대부분 남자들이 그 음식 채마밭이라든가 아니면 다 뒷바라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출산과 의복, 복식, 이게 여자들의 주 역할이었고 음식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게 딱 분할이 돼버리느냐? 지금과 같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제 조선 후기에 주작이 들어오잖아요. 주작은 뭐예요? 예, 줄 세우기잖아요. 남녀를 줄 세우면서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죠. 내외법. 여자는 안에서 해라. 듣고서는 임난 때 어때요? 여자들이 많이 정조를 유린되니까 나오지 마, 너희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비로소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못하게 돼버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성들이 사회 참여 못하고 나머지의 역할이 그러면 파워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들이 조선 후기에 살림을 안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그 두 가지를 했다면 남자들은 뭐를 했느냐? 첫 번째 농사, 경제적인 능력을 다 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 그 다음에 집안의 일꾼들이 노비를 다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5살이나 6살 되면 데려다가
키워야 됐잖아요. 자식 교육은 다 자기가 했습니다. 이게 옛날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세금이라든가 아시겠지만 바깥 살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걸 다 남자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조선시대 때 살림은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했다고 아예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아까 그랬지만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였고 또 하나가 언제 결정적으로 남자들이 살림에서 빠져나가냐면요. 한국은 항상 전쟁과 따지고 보면 이런 일본하고 관계가 큰 것 같아요. 임난이 일어난 뒤로 사회 변화가 컸듯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사회 변화가 컸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현모양처 때문에 남자들이 살림에서 멀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현모양처가 도대체 우리 용어예요? 어디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현모양처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용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현모는 아예 없었죠. 왜냐하면 어지는 어머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빠가 교육을 책임졌고 현모 딱 했을 때 여러분 신사임당 있잖아요. 이거는 송시열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죠. 현모라는 개념은 없어요. 맹모 삼천지교 일제 때 부각됐습니다. 양처는 뭐예요? 조선시대 양처의 용어를 보면 양인 신분의 여자, 소위 말하는 호적문서에 나와요. 신분 개념이었어요. 양처는 지금처럼 소위 말하면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과정이 재밌어요. 왜냐? 일본이 왜 이 현모양처를 들어오려고 했냐면 일단은 1930년대에 이게 정확하게 이제 활성화되는데 남자들을 징용으로 빼나가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주로 받았던 교육이 결혼 수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징병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주의라는 걸 일본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때요? 우리는 충과 효가 있으면 동양에서는 뭐가 중심이에요? 효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다, 가와만사성이다 다 집안이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국가를 중심으로 먼저 인식을 바꿔버린 게 일본이었었어요. 그리고 징용이나 징병으로 가져갔죠. 그 나머지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이제? 여자들이 소위 말하면 집안 살림 다 해야 되지, 얘 교육 다 책임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뇌가 분별이 되면서 여자들이 이걸 거의 고착화됐고 산업사회가 돼버리면 이제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사회가 이제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사회에서 경쟁해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집안을 밖에서 나가가지고 일만 해야 됐던 거고 여자들은 그 모든 걸 다 혼자 독박을 해야 됐던 시대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했는지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태계 이황과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거물급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태계, 너무나 잘 아시죠? 동방의 주자이시고 우리나라 주자학을 정립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태계의 개인 좀 편지라든가 일기라든가 이런 그 문헌들을 볼 때마다 느낀 게 태계의 이 초상화는 참 잘 그렸다. 정확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깐깐하셨고, 뭐라 그럴까, 정말 윤동주의 서시처럼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상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태계는 안살림, 바깥살림에서 살림의 달인이셨습니다. 그 학문을 하시면서 그 집안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편지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태계 전설을 한번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편지입니다. 태계는 오직 좋아했으면 주자서 저료를 만들었습니다. 주자의 대표적인 편지만 모아놓은 것까지였습니다. 3,000통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럼 3,000통이 남아있는가? 제자들하고, 예를 들면, 누구예요? 고봉하고 주고받은 편지? 100한 20, 30통밖에 안 돼요. 다 어떤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아요? 아들. 큰아들 이준. 왜?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 걔한테 살림을 대신 시켰거든요. 도대체 태계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안살림, 바깥살림 다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태계의 부인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부인 김혜우 씨, 아시겠지만 준하고 채 낳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드렸죠. 그분이 안동권 씨죠. 권질의 딸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장애인이셨습니다. 지적장애인이셨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먼저 거의 정신연령이 7살에 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창창한 나이에 30살에 31살에 정확하게 우리 나이로 31살에 그 뭡니까 미래 진짜 전도 유망한 청년 사람이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계는 예를 중시하잖아요. 육아의 가치는 인과 예잖아요. 예는 어때요?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한테 예를 갖추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권질이 유명한 선비였고 덕이 있는 선비였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권질이 찾아와서 내 딸을 좀 자네가 거두어 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거두어 드려야죠. 옛날에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재밌게도요. 조선시대 때는 장애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태계는 또 어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태계 수제자가 원래 수제자가 누구예요? 학봉? 아니면 무슨 서해? 아니에요. 서자 해자예요. 이분이었어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서해는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달성서씨 혹시 여기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성평등 집안인 달성서씨인데 그 부인이 중요해요. 이 부인이 누구냐? 맹인이 씨라는 분이에요. 맹인이 씨가 누구냐면 잘 몰라요. 이분이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약밥이시죠? 약주, 약과 이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서명흥, 서유구, 서유본 다 후손들이에요. 서명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편찮으실 때 부엌에 들어가서 당신이 요리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서유구도 어때요? 똑같이 했어요. 그야말로 여기는 요리의 대가예요. 그래서 정조지를 썼잖아요. 임원경제제. 그런 집안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태계는 그 정도로 개방적인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계가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하셔요. 농사 짓는 거, 반찬거리 다 장만해가지고, 예를 들면 겨울만 되면은 울주가 평야에 가가지고, 야, 소금 좀 사다 놔라. 좀 고등어 좀 사다 놔라. 너희들 내년에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모든 걸 다 관리했어요. 편지로 다. 그리고 노비들, 놀라운 건요, 이 노비나 재산관리 보면은요, 태배가 어느 정도 살림꾼이었냐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그러니까 최고의 갑부들,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을 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갑부들이 누구냐? 저는 고산 윤선도도 그랬지만 태계 같아요. 재산 능력은 이분이 제일 뛰어나셔요. 왜냐? 태계는 그 노비를 몇 명 물려받았냐면 50명 물려받았어요. 처가, 본가, 외가. 예전에는 3족에 이게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물려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분재기에 몇 명의 노비가 있었느냐? 355명. 다 불렸어요. 땅 별로 없었죠? 돌아가실 때 분재기에 보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90만 평, 100만 평을 가까이 했어요. 여의도 땅만한 땅을 가졌어요. 엄청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편지에 보면요, 계속해서 땅을 사라, 말아라. 그 대신에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냐? 일체 아니에요. 태계는 절대 그런 분 아니었어요. 다 공정거래했어요. 예. 그러니까 학문하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과 어때요? 가정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일구었던
딱 그 대표적인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누구도 태계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 남자들 그러면 고지식하고 다 양반 문화에 지금 남자들이 살림 안 하는 거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더 웃기는 분이 연암입니다. 연암 초상하죠. 우락부락 하십니다. 등치도 크시고 위험이 있으시고 사람들 그래서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반전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다정한 아버지셨습니다. 이 옷 좀 이상하죠? 이거 우리 도포도 아니고 무슨 뭐 예, 연암이 당신이 스스로 지으신 겁니다. 자기가 지으셨어요. 옷도 다 재단하고 바느질 해가지고 이 옷이 원래 우리나라 정통의 옷이랍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옷이래요. 그래서 이 옷을 나는 이 옷을 입고 초상화 그릴래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저렇게 옷을 지어서 했답니다. 자, 연암은 잘 아시겠지만 평생 과거를 안 봤습니다. 가서 엉뚱한 짓 해버리고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고생했겠어요? 연암은 처가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젊었을 때는 그 혈기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에휴, 뭐 그까지 사는 게 다 고생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참아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한 번도 이렇게 쉽게 자신의 그걸 표현하지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암이 철이 들었어. 아시겠지만 연암이 44살인가 5살인가 열아역이 있었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반열에 올라 있었죠. 이분이 근데 내가 최고 작가면 뭐해?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안 되겠다. 이게 자존심이 오고 싹 필요 없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양반이 정조가 불렀잖아요. 연암이 관직에 나갈 때 어떤 벼슬로 간지 아세요? 종구품 성공감 감역이에요. 성공감 아시죠? 건축 담당이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그 건축 현장의 감독, 노가다 10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녹봉 조금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49살에, 50살에 정확하게 딱 관직에 나갔죠. 근데 웬걸 6개월도 안 돼서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암이 정말 통곡을 했어요. 우리 보통 50이면 옛날에는요 재혼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첩을 드릴 수 있고 현감으로 나가면은 기녀를 상대할 수도 있어요. 연암은 안 그랬어요. 과정록에 보면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인간으로 보거나 가족으로 봤지 여자로 안 봤어요. 지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망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 20수를 지었어요. 지금 2수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지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나머지는 태웠을 거예요. 너무 격해서 지었거든요. 그 시에 보면은 정말 우리 원희 엄마의 편지처럼 당신께 빨리 가고 싶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내한테 못한 사랑을 다 누구한테 했느냐? 자식들한테 했어요. 연암은 정말 자식 사랑이 극진했거든요. 아시겠지만 모든 자식들 다 자기가 컨트롤했죠. 청소년 때 애들. 봐보시겠지만 연암의 자식들을 보면요. 연암의 제가 정조처럼 소통하라의 책에서도 하지만 연암의 소통법은 제가 볼 때 교육의 가장 진면목이에요. 다 대부분 다산의 우리나라의 교육화 그러면 다 다산 얘기하잖아요. 다산 편지 한 통만이라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보라고 그러세요. 항상 그래요. 태계도 그렇거든요. 태계는 좀 달라요. 화법이 처음에는 쉽게 가요. 잘 있었니? 몸은 탈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부터 확 바뀌어요. 넌 왜 그 모양이니? 내가 공부해라고 했잖아! 하면서 야단을 쳐요. 다산은 처음부터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해라고 했잖아! 왜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 완전히 우리 쑥대만 만들래? 너 다시는 나 얼굴 안 볼 거야.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호적 파가 이런 식이에요. 연함은 안 그래요. 항상 얘들보다 한 발짝 물러서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사람은요, 자식보다 한 발짝 아니면 반 발짝 뒤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애완견 산책시키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완견, 반려견이 먼저 가야 돼요? 주인이 먼저 가야 돼요? 예, 반려견이 먼저 자기 자아 산책 코스 다 알아요, 얘들은. 영역 표시할 때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지가 다 이제 뭐예요? 지 스트레스 다 풀리면 가 하면 주인은 따라가면 돼요. 주인이 야 가자니까 나 바빠 이렇게 하면 주인 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연함이 딱 그러셨어요. 연함은요 항상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너희들도 이거 하지 않겠니? 항상 권유를 해요. 그리고 과거 보지 마. 째째하게 과거 보는 선비는 웬만하면 되지 마. 좀 더 큰 사람도 있어. 인생은 제3의 길도 있단다. 큰 사람이 돼서 남에게 차라리 존경받아버려. 그러면 과거 안 봐도 돼. 예, 과거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태계 준이 과거 합격했나요? 못했어요. 안도 속가만 했어요. 그 뒤로 과거 안 봤어요. 다산 거기는 이제 표적이 돼서 못했죠. 연함의 종채 합격했죠. 현관 갔죠. 손자 박규수 아시죠? 우의정까지 갔고 우리나라 실학의 개화파의 원조이시죠. 자식들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웃긴 건 뭐냐?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연함의 음식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 뒤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연함의 편지 중에 이게 있습니다. 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 보낸다. 사랑방에 두고서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근 건데 아직 푹 익지는 않았다. 꼭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전에 보는 소고기 장볶기입니다. 장조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넣은 고추장 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잘 받아서 아침 저녁 반찬으로 먹고 있니? 왜 한 번도 좋은지 나쁜지 말이 없니? 무심마다 무심해. 나는 그게 포첩이나 장조림 같은 반찬보다 나은 듯 하더라. 고추장 또한 내가 손수 담근 것인데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두 가지를 인편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항상 밑반찬을 해서 자식들한테 보내줬죠. 자식들은 어때요 또? 말이 없죠. 왜냐하면 아직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는 아직은 못 되죠. 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커봐야지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의 부성애가 그 정도 높았구나 알죠. 여러 가지 감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옛날에 옷은 주로 부인만이 책임이거든요. 번안을 절대 함부로 옷은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양반의 몸은 절대 못 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속화에 보면 양반하고 상민들이 담을 두고 딱 격리를 해놓은 게 양반의 몸에 타치하면 바로 직결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해 놓는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대신해서 해줬는데 그때마다 어떤지 아세요? 패션쇼를 다 해요. 옷 입고 안희연 가면 안희연에 누각에 올라가지고 사람들 다 세워놓고 야 어때?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거야. 잘 맞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이 며느리가 그 편지를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흐뭇하겠어요. 자식이 낳을 때 기억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조선시대 남자들이 그러면 이게 요리하는 게 일반적이냐? 물론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거식이 떨어져요. 뭐 아니면 뭐 남자가 뭐 부엌 살림하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이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왜 조선시대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약식동 의식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항상 자식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냐? 아까 그랬죠. 남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충이 아니라 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내하고 같이 요리를 해서 부모님한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공양을. 이걸 가장 큰 효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조가 연인군 시절에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예. 사홍원 숙수였어요. 왕실 요리사였다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더 간단하게. 여러분, 대장금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 완벽한 가짜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대장금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를 휩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한 나라에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대장금 진짜예요? 거기서 그랬죠. 진짜지 뭐. 진짜 아닐 텐데. 예,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중국의 황제 요리사 누구예요? 다 남자예요. 일본의 천황 관백들 다 남자 요리사예요. 우리나라 지방의 칼자들 다 남자 요리사였어요. 왕실에 근데 왜 갑자기 여자가 궁녀들이 요리를 해요? 궁녀의 계급 안에 요리사는 없어요. 내시들한테는 있어요.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 종이품 상선. 누구예요? 상선은 소위 말하면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 음식 바치는 사람을 말해요. 선을 바친다 이 말이 되잖아요. 반찬선을. 그러면 누구냐? 사홍원이 음식 부서잖아요. 여기에 있는 한 560명 정도가 돼요. 이게대로 수락관이 이제 파견이에요. 예를 들면 대전에 있거나 왕비전이나 후궁전에 이렇게 다 수락관이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요. 옛날에 왕은 5시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8시에 잠깐 간식을 해요. 왜? 5시냐? 숙수들이 퇴근해버려요. 밥 안 줘. 예, 숙수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대장금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궁녀들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뭡니까? 정문현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 있잖아요. 한중현에 거기에 문서가 있어요. 내전일기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죠? 고종이 지금 덕수궁에 유폐대가 있었고, 순종이 창덕궁에 유폐대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의 기록이에요. 그 기록들을, 그게 일기거든요. 매일같이 두 가지 의미였던 것 같아요. 왕의 이제 뭐랄까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일본이 감시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이제 음식을 했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궁녀 서너 명이서 요리를 해가지고 바쳤어요. 왜? 숙수들이 전부 나가서 요리집을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숙수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1907년에. 그러다 보니까 궁녀들이 나무에 있는 궁녀들이 그래서 한희숙 상궁도 여러분 아시죠? 궁중요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황씨 일가에서 궁중요리라고 정리를 해서 쓰고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신설로하고 그 이전에 소문사록 같은 궁중의 음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완벽하게 틀려요. 대장금은 전혀 가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를 마치 1910년도 일제 때의 일을 조선의 일로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영조도 그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서명홍도 그랬고 서유도 그렇고 많은 남자들이 특히 여러분 다산도 어때요? 개고기 요리 바삭하게 알았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 누구더라? 예. 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이요. 소문사록에 보면 정확하게 또 나와요. 일반 평민들도요. 관노비들도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조선시대 때 살림 남자들 요리까지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리서 더 대부분 남자들이 썼죠. 그 다음에 조선의 여성 지식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재밌는 건 누가 다 그 문집들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남자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외조하는 남자들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막히면서 언제 바뀌느냐?
제가 보니까 조선 후기까지도 남자들은 끊임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이건 추사편지 보면 알아요. 추사가 5대 집안들이 살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일제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가 분할이 돼버리고 딱 고착화되는 게 현대 소위 말하면 산업시대에 가면서 소위 말하면 공적인 그러니까 사회하고 집안이 분리가 되면서부터 사회는 남자, 집안은 여자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어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집안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독박 육아라든가 독박 살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집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살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살림하고 같이 애를 키운다면 여자들이 왜 안 나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자들은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남편의 품에 조금이라도 안고 있어 보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정도로. 그리고 함께 아이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라고요? 아이의 웃음이에요. 두 번째가 꽃이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도 좋고요.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큰 기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생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엉뚱하게 집 때문에 얘를 안 낳았다고 생각을 해서 엉뚱한 데다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제가 단국대에서요, 몽골 사람들의, 몽골 교수들을 매년 이게 뭡니까? 연수를 시키거든요. 몽골 아시죠? 최하위 국가예요. 지금 국가 파산 상태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몽골 사람들은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하고 얼마 정도 낳습니까?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아야죠. 아유, 먹고 살긴 힘든데요. 집 밥거리는 지가 다 갖고 태어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 것만큼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더 보람된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겁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아니라 사실은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더 중요하다. 남성들이 언제든지 집안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우리 지금 그래 남자들 의식 많이 바뀌었어 그래요. 우리 육아휴직 많이 하잖아. 예, 해요. 1년 길어야. 근데 볼까요? 남자들이 초등학교 애들 다닐 때 캠핑도 가고 잘해줘요. 얼마나 친해요. 친구같이 놀아주기도 잘하고. 언제부터 한국 남자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적이 돼버려요? 사춘기 때부터 그래요. 14살. 사춘기 때는 애들이 어때요? 반항을 하죠. 그러면 엄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어요. 그래, 내 엇보지 뭐 이렇게 품어요. 남자들은 어때요? 반대로 생각해요. 내 권위의 도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관심 안 둬요. 언제 다시 남자들이 얘들한테 관심을 가져요? 얘들이 취업할 때, 그때 이제 남자가 들어올 때거든요. 퇴직하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집에 있어. 아니 나 좀 쉬려고 들어왔는데 너희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밥거리 하나도 못해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싫은 거예요. 또 이제 좀 있으니까 엄마가 다 해야 돼. 옛날에는 40살이 되면 곡간열쇠를 며느리한테 넘겼는데 지금은 아내가 죽을 때까지 살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아내가 고생하는 게 눈에 보여. 야, 너 결혼 안 해? 그러면서 얘는 그때 말하죠. 웬 관심? 하면서부터 아빠가 뭔데? 아빠가 왜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과일을 잘 산다. 과일만 사요. 얘 교육만 시켜도 돼요. 한 가지만 딱 믿고 맡길 수만 있어도 여자들은 살림하기 편해요. 의외로. 그래서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